자, 이제 이어서 재고자산에 대해서 이제 더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자,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라는 것은 재고자산을 처음에 취득했을 때 그 가액을 얼마로 장부에 기록해야 되는지 이걸 말하는 거겠죠. 당연히. 그러면 취득원가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맨 처음에 매입 가액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얼마에 사왔는지 그 돈이죠. 원재료면 원재료, 우리가 상품이면 상품, 100만 원이면 100만 원, 10만 원, 10만 원 정해진 가격이 있을 거예요. 그 가격을 말하는 거예요, 일단.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매입 부대 비용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재고자산의 취득원가 공부하고 있는데요. 재고자산 말고요. 나중에 유형자산도 다 마찬가지예요. 자, 이 매입 부대 비용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우리는 이제 그 물건을 살 때 슈퍼마켓 가서 뭐 간단한 거 하나 사고, 뭐 과자 하나 사고, 이런 걸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이제 기업이 뭔가 상품, 원재료 이런 걸 살 때는 정말 부피도 크고, 양도 많고, 그리고 한 번에 그냥 쉽게 이동시킬 수 없는, 사람이 이동시킬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러면 매입 부대 비용들이 들어가요. 무슨 말이냐면, 운반비가 당연히 들 수밖에 없고요. 그런 운반비. 그리고 뭐 또, 뭐 보험 같은 걸 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중간에 한 번에 운반하지 못해서 중간 이제 물류 창고 같은 곳에서 창고를 이용해가지고 창고를 보관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들어요. 운반비, 뭐 창고 비용, 보험 비용, 뭐 이런 여러 가지 비용들. 원래의 상품 가액이라든지 원재료 가격 말고 이렇게 부수적으로 들은 모든 비용들을 매입 부대 비용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물건을 우리가 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들은 것이니까 요거 더해주는 겁니다. 더해주는 거예요. 매입원가. 그렇죠? 이제 빼주는 게 있어요. 빼주는 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매입 할인. 매입 할인 뭡니까? 매입 할인은 우리가 물건을 사가지고요. 결제를 빨리 해주면 좀 깎아줘요. 그 깎아주는 게 매입 할인이에요. 자, 매입 애누리는요. 매입 애누리는 뭐냐면 물건의 불량이라든지 하자가 있을 수 있어요. 물건을 샀는데 봤더니만 뭐 하자라든지 불량품이 이런 것들이 있으면 뭐예요? 이런 것들은 그것만큼 가격을 좀 깎아다오 해서 그것도 깎는 거야. 이것도 깎는 거야. 그러면 그만큼 깎는 거니까 처음에 매입 가액에서 우리가 돌려받거나 깎는 거니까 이건 빼주는 거죠. 자, 매입 환출은 뭡니까? 우리가 물건을 샀다가 지금 방금 전에 봤다시피 불량품이라든지 하자가 있으면 깎을 수도 있고 돌려보낼 수도 있어. 아예 돌려보내면 그만큼 우리가 돈을 다시 돌려받아야겠죠. 깎아야겠죠. 그러니까 이거 매입 환출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세 가지는 우리가 매입 가액에서 차감해 주기 때문에 취득 원가에서 차감되는 대표적인 세 가지 항목이에요. 자, 부대 비용은 더해주고 이렇게 매입 할인, 매입 애누리, 매입 환출 같은 것들은 차감해 준다는 것입니다. 자, 회계 처리는 우리가 이제 교재에 보면은 뭐 3분법으로 하고 뭐 실무적으로 어떻게 하고 그러는. 자, 일반적으로 이걸로 하면 돼요. 이걸로 보시면 되는데 어떻게 하는 거냐면 처음에 자, 회계 처리 방법인데 매입을 하게 되면요. 우리가 외상으로 매입했다고 쳐요. 외상으로 매입했으면 일단 현금을 주지. 이게 매입 채무라고 썼는데 외상으로 사온 게 아니라 현금으로 사왔다고 한다면 뭐 물론 현금이 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주면서 매입이라고 표시합니다. 매입이라고 표시하는데 이 매입이 뭘 말하는 거냐면 이렇게 상품이에요. 상품. 사실 상품이라고 쓰는 경우가 더 많아요. 더 많아. 지금 교재에서는 매입이라고 일반적으로 쓴다라고 지금 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예. 제가 직접 세무사로서 실무에서 직접 이 법인들 많이 이제 기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매입이라고 안 씁니다. 상품이라고 써요. 상품이라고. 뭘 매입이라고 써? 자, 원래 근데 이제 상품이라고 쓰는데 여기 이제 매입이라고 쓴대요. 교재에서는 제일 많이 쓰는 게 매입이라고 쓴다고 표현하고 있으니까 그냥 매입이라고 할게요. 자, 매입이라고 쓴대요. 그리고 매입 애누리 환출 등이 나오면 이거는 차감해 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제가 매입이라고 써서 헷갈리는데 상품을 매입한 가액에서 차감해 주는 거예요. 매입 채무도 없애주고요. 그렇죠? 상기해주고. 그렇죠? 판매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판매를 하게 되면 우리가 당연히 매출 채권 또는 현금으로 판매하게 됐으면 현금이 들어오겠죠. 돈이 들어오고 요거는 매출이라는 이름으로 이게 수익이죠. 수익이 발생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매입 애누리, 매입 할인, 매입 애누리, 매입 환출이 있는 것처럼 매출도 똑같이 매출 애누리, 매출 환입 등이 있습니다. 똑같죠? 우리가 판매를 하고 난 다음에 뭐예요? 뭔가 하자가 있어가지고 다시 돌아온 것들, 다시 돌아온 제품들, 그리고 이런 것들은 매입 애누리, 매입 환출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매출 애누리, 환입 등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만큼 우리가 매출 채권을 다시 없애주고 매출을 우리가 줄여주고 이렇게 반대로 분기하겠죠, 당연히. 자, 결산을 보면요 이렇게 돼요. 상품이 기초에 있었던 상품이 있어요. 기초에 있던 상품을 매입으로 보내준대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것도 상품이거든. 상품이에요. 이것도 상품이에요.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상품이에요. 상품, 이것도 상품 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난 시간에 우리 이렇게 공부했잖아. 자, 재고자산은 기초에 있던 상품에다가 단기 매입한 상품을 더해줘서 판매 가능한 상품을 만듭니다. 지금 이건 뭐 한 거냐면
단기에 매입한 것들 매입이라고 써놨죠. 그리고 기초에 있던 상품을 없애주면서 매입에다 옮겨준 거야. 그러니까 기초에 있던 상품과 단기에 매입한 상품을 합친 거야. 그렇죠? 그렇게 합쳤어요. 합친 다음에 우리가 여기 뭐예요? 마지막에 지금 우리가 상품 기말에 남아있는 것은 빼준다는 거예요. 남아있는 것은 빼주면 어떻게 됩니까? 기초 재고에다가 단기 매입 더한 다음에 기말에 남아있는 걸 빼주면 나머지가 매출원가가 되겠죠? 나머지는 매출원가로 보내주는 거죠. 그러니까 좀 요 분계는 뭐냐면 요 두 개는 지금 상품 기말 재고와 이게 재고 자산입니다. 재고 자산 특이점을 보면 매출, 원가 또는 기말 재고로 남아있는 거래요. 그리고 기초에 있던 재고와 단기 매입을 합쳐서 이 두 개가 매출 원가가 되든지 기말 재고가 되는 건데 기초 재고는 어떻게 해요? 기초 재고 일단 매입으로 보내버렸죠. 자, 그리고 단기에 매입한 상품들 매입으로 보내버렸죠. 자, 그러니까 이거 두 개 합친 것이 뭐로 기록돼 있어요? 매입으로 기록돼 있어요. 이 매입을 없애주죠. 두 개 다 없애줘. 뭐로 없애줘요? 하나는 기말 재고로 남겨놓고 또 하나는 없애주면서 팔린 것들은 매출 원가로 우리가 보내주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매입을 없애주면서 이렇게 매입해놓은 것들을 없애주면서 기말 재고와 매출 원가로 보내준다는 것입니다. 예. 이런 식으로 회계 처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좀 어려운 것은 여기에요. 지금 재고 자산의 우리가 수량 결정 그리고 가액을 어떻게 결정하는지 이 부분이 좀 어려운 건데요. 자, 기말 재고는요. 가액으로 보면 기말 재고 가액은 항상 똑같아요. 이 기말 재고 얼마큼인지 금액으로 표시하려면요. 뭐예요? 수량에다가 한 단위당 얼마인지 가격을 곱해야지 우리가 기말 재고 가액이 나오겠죠. 그래서 수량을 먼저 결정하고 우리가 단가도 결정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보면 수량을 결정하는 방법이 계속기록법과 실재고조사법 두 가지가 있고요. 지금 원가를 결정하는 방법이 개별표, 가중평균법, 손익손실법 원래 또 있어요. 후입손실법 이렇게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죠. 평균법, 손익손실법, 개별법. 자, 일단 수량을 결정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부터 먼저 볼게요. 수량을 결정하는 방법은 자, 첫 번째 계속기록법이래요. 재고자산이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수량을 계속 기록해요. 계속 기록해. 판매량과 재고량을 파악하는 것인데 뭘 먼저 우리가 파악하는 거냐면 판매량을 우리가 파악하는 거예요. 왜냐면 자,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계속 기록을 했으니까 몇 개가 팔렸는지를 알아요. 그러면 우리가 자, 지난 시간에 처음에 공부했던 기초재고 플러스 단기 매입은 매출원가 플러스 기말재고. 이거는 여러분 머릿속에 완벽하게 지금 외우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 이 상황에서 수량도 마찬가지. 기초재고 수량 더하기 단기 매입 수량은 판매됐거나 아니면 기말재고로 남아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기초재고 수량과 단기 매입 수량을 합치면 판매 가능 수량이야. 그죠? 근데 이 중에서 계속해서 판매된 수량을 기록했으니까 판매 수량을 빼주면 기말에 남아있는 수량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먼저 결정되는 거예요? 판매량이 먼저 결정되고 그 다음에 기말재고 수량이 결정되는 거죠. 판매 시마다 계속 기록했어. 그러니까 이게 먼저 결정되고요. 그 다음에 기말에 남아있는 수량은 자동으로 산출되는 거죠. 그게 계속기록법. 자, 이제 실질재고조사법은. 자, 중간에 재고자산이 입고 충고될 때마다 수량을 계속해서 기록하지 않아요. 안 하고 대신 정기적으로 분기마다 월마다 또는 1년에 한 번만 해도 돼. 자, 재고실사라는 거야. 재고실사라는 것은 창고에 가서 직접 재고를 파악해보는 거, 수량을 세본다는 거, 세보는 거예요. 이렇게 한 다음에 판매 가능 수량과의 차이를 모두 판매 수량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기초 재고 수량과 단기 매입 수량은 항상 판매 가능한 수량이에요. 판매가 가능한 수량. 이것들은 판매되거나 기말 재고로 남아있을 텐데 뭐를 하냐? 주기적으로 우리가 재고를 얼마큼 남아있는지 창고에 가서 세봐. 그러면 그거는 창고에 있는 건 기말 재고죠. 기말 재고 수량이 먼저 결정되고 나는 거예요. 결정되면 이건 실사를 통해서 직접 세부어서 결정이 되고 그러면 남은 것들은 단기에 판매됐구나 이렇게 결정되는 거예요. 다르죠? 위에 거는 판매된 것을 먼저 결정하고 기말 재고가 결정되는 거고 여기는 기말 재고를 직접 세본 다음에 기말 재고 수량이 먼저 결정되고 그 다음에 판매 수량이 결정되는 겁니다. 이해가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 자 보세요. 다시 한번 또 그립니다. 계속 이제 기초 재고
단기 매입이면 이 두 개를 합친 것이 항상 뭐랑 일치해야 되냐면 자, 판매된 거. 판매된 것은 뭐예요? 우리가 금액으로 표현하면 매출원가예요. 아니면 기말 재고여야 된다고요. 근데 이 두 개의 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중간에. 이만큼이 방 떠요. 자, 매출원가 이만큼이고 기말 재고 이만큼인데 기초재고 플러스 단기 매입과 매출원가랑 기말 재고를 합쳤더니 이게 안 맞아. 그럼 뭐예요, 이거? 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예요?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에요. 실제 재고 수량이 장부상 수량보다 적다고요. 자, 기초재고에서 단기 매입을 더한 다음에 매출원가를 빼면 기말 재고가 이만큼 남아 있어야 돼요, 원래. 근데 창고에 가서 세봤어요. 직접 창고에 갔더니만 여기 창고예요. 창고에 가서 세봤더니 이만큼만 있는 거예요, 기말 재고가. 원래 매출원가 빼서 기말 재고가 이만큼 있어야 되는데 그럼 이만큼이 뭔가 날라갔어요. 뭐예요? 자, 재고라는 것은 창고에 잘 보관하고 있으면 좋겠지만 도난도 될 수 있고요. 분실도 될 수 있고요. 뭐예요? 점점점 저 주는 것도 있어. 그냥 납둬도 가만히 납둬도 주는 게 있어. 뭐 휘발유, 경유 이런 것들 아무리 잘 보관해도 점점점 줄어요. 왜냐면 날아가니까. 이렇게 우리가 기초재고 플러스 단기 매입에서 매출원가 빼면 전부 다 기말 재고여야지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날아가는 이런 부분들 뭐라고요? 없어지는 것들 이런 것들을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 기말 재고의 수량을 파악하는 방법을 공부한 겁니다. 자, 이제 재고자산의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을 공부할 거예요. 단가. 자, 수량에다 단가를 곱해야지 이제 가액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제는 단가를 어떻게 결정하느냐. 자, 보니까 개별법. 각각의 개별된 우리가 자산별로 취득원가를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품 하나, 상품 하나 사올 때마다 요거 얼마고, 상품 두 번째 거 이거 얼마고, 세 번째 거 얼마고 하나하나마다 가격을 부여해 주는 거죠. 자, 근데 그렇게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상품을 수천 개, 수만 개 들어오면요. 한 번에 수천 개, 수만 개 가격을 지불하지 하나하나마다 가격이 다르지도 않거든. 그냥 나눠주면 되는 건데 똑같은 제품 상품이라고 한다면. 근데 이렇게 개별법으로 한다는 것은 뭐겠어요? 일반적으로 가격이 다 다른 경우예요. 자, 제가 이제 공기업에 근무했었죠. 공기업 근무했는데요. 이제 일반적인 그 기업 형태에서는요. 재고자산을 개별법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개발 공기업에 있었는데요. 그 개발 공기업 뭐냐면 신도시 만들고 택지 개발하고 이런 곳이에요. 뭐예요? 땅 사가지고 땅 팔고 조성해서 팔고 그렇죠? 아파트도 지어서 팔고 이런 회사였죠. 근데 이제 그 제가 다니던 회사에서는 재고자산이 뭐냐면 토지가 재고자산이에요. 왜냐면 땅을 수용해서 수용 권한이 있죠. 공기업이니까 수용해가지고 개발해서 우리가 거기 조성을 해가지고 뭐 산이면 밀어버리고 또 토양을 뭐 이제 성토라고 하는데 흙을 더 쌓기도 하고 아니면 절토라고 해서 흙을 더 이렇게 파내기도 하고 해가지고 땅을 이제 예쁘게 만든 다음에 땅을 파는 거잖아. 그러니까 땅이 재고자산이에요. 땅이 재고자산. 그러면 땅이 재고자산인데 그 땅이 하나하나마다 가격이 다 달라요, 여러분. 위치마다 가격이 다 다르고요. 생각해 보세요. 땅이 여기 수원에 있는 땅 이만큼, 저쪽 용인에 있는 땅 이만큼 면적이 똑같아. 그러면 가격이 같은가요? 가격이 달라요. 저기 가평 이런 데서 사업하거든요. 동두천 이런 데서 사업한다고요. 동두천, 가평, 여기 뭐 인천 뭐 다 달라 가격이. 그러니까 각각의 토지마다 개별적으로 원가를 다 시도원가를 각각 산정합니다. 이게 개별법이에요. 흔치 않아요. 흔치 않은 방법이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하냐면 자, 선입선출법 보세요. 먼저 매입 생산된 재고자산이 가장 먼저 판매된다고 가정하고 우리가 재고자산의 단가를 결정한대요. 무슨 말이냐면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 밑에 사례를 하나 미리 만들어놨어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품을 판매한다든지 제조업이라고 한다면 이게 지금 사오는 재고자산이 수량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이 사올 테고요. 이 상품 같은 거를 사오는 시점에 따라서 가격이 차이가 계속 날 거예요. 근데 자, 수량을 처음에 기초재고가 100개가 있었어요. 이 매입 단가가 한 개당 100원이에요. 그러면 금액이 이제 10,000원이죠. 근데 단기 이제 매입을 두 번 했어요. 한 번 매입할 때 100개씩 매입했는데 하나는 4월 1일 때 매입했을 때는 120원이고 우리가 8월 1일 날 매입했을 때는 140원이에요. 이런 경우가 일반적이죠. 왜냐면 상품 가격은 오르는 게 일반적으로 물가가 상승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재고자산의 가액을 어떻게 결정하냐면 먼저 매입 생산된 재고자산이 먼저 판매된다고 가정하는 거. 그러니까 나중에 지금 기초재고 플러스 단기 매입이 총 300개 있어요. 이 300개는 뭐예요? 판매 가능 상품이죠?
근데 이 중에서 올해 단기에 200개가 팔렸다고 쳐요. 판매가 200개 됐어. 판매가 200개 됐고, 그러면 옆에다 쓸게요. 그러면 기말직으로 남아있는 건 몇 개입니까? 지금 수량이 당연히 100개죠. 예. 근데 이 판매 200개가 어디서 됐냐는 거예요. 어디서 됐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져요. 보세요. 여기 금액이 다 다르잖아. 그렇죠? 그래서 선입선출법이란 건 뭐예요? 먼저 들어온 제품이 먼저 팔린다는 거야. 그러면 지금 판매된 200개는 어디서 팔렸다는 겁니까, 여러분? 기초에 있던 100개랑 단기 매입한 것들 중에서도 요때 시점에서 우리가 매입한 게 먼저 팔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금액은 얼마 돼? 판매된 거 200개의 가액은 요거 두 개 합친 뭐예요? 22,000원이 되겠죠. 그러면 기말 재고는 14,000원이 될 거예요. 그렇죠? 선입선출법으로 재고자산을 평가하게 되면 단가가 이렇게 100원과 120원을 적용해서 판매된 것은 22,000원. 우리가 남아있는 것은 14,000원. 이렇게 합치면 36,000원이 되겠죠. 그렇죠? 요 36,000원. 판매 가능 상품의 가액이잖아요, 이게요. 그죠? 자, 근데 후입선출법 보세요. 최근에 입고된 재고자산이 최근에 산 게 먼저 판매된다고 가정해요. 만약에. 그러면요, 지금 판매를 200개 한 상황인데 300개 중에서 어떤 게 먼저 팔렸다는 거예요? 요게 먼저 팔렸고 요게 팔렸다는 거야. 그렇죠? 최근에 입고된 게 먼저 팔리니까 얘네 둘이 먼저 팔렸다는 거예요. 얘네 둘이 팔렸다는 거예요. 후입선출법은. 그럼 판매된 게 가격이 얼마예요, 여러분? 여기서는요. 12,000원과 14,000원 합쳐서 26,000원이에요. 그러면 기말재고로 남아있는 것의 가격은 얼마라는 거예요? 10,000원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어떤 게 먼저 팔리고 어떤 게 나중에 팔리는지의 이 가정에 따라서 우리가 매출원가랑 이거 판매된 것은 매출원가죠. 기말재고로 남아있는 거의 가액이 바뀔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여기 선입선출법과 후입선출법 가장 우리가 극단적으로 다른 예죠. 근데 여러분 일반적으로는 선입선출법이에요. 선입선출법 당연합니다. 재고자산의 흐름은 일반적으로 선입선출법이 실무상으로도 그 흐름으로 가요. 왜냐면 여러분 이제 큰 홈플러스라든지 마트 가보세요. 대형마트 가보면 물건이 이렇게 쭉 진열돼 있죠. 앞에서부터 쭉 이렇게 뒤쪽으로 쭉 상품이 있는데 잘 보시면 앞에 쪽에 있는 상품들은 우리가 유통기한이 얼마 안 남은 거야. 유통기한이 얼마 안 남았던 것은 오래전에 입고된 거야. 그러니까 먼저 입고된 제품이 먼저 판매될 수 있도록 앞에 쪽으로 빼놓죠. 당연할 거 아니에요. 먼저 만든 제품들보다 먼저 팔겠죠. 그렇죠? 근데 최근에 입고된 거 마지막에 만들거나 마지막에 들어온 상품이 먼저 팔린다는 가정은 약간 비상식적인 거예요. 물론 우리는 이렇게 이제 마트에 있으면 안쪽으로 막 뒤져가지고 뒤에 있는 걸 꺼내서 사가기도 하죠. 그렇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예. 자, 그리고 이제 어려운 것은 이제 가중평균법이에요. 기초재고와 단기 매입재고를 그냥 평균에서 단가를 결정한대요. 평균에서. 평균적으로 팔린다는 거죠. 어떤 게 먼저 팔리고 어떤 게 나중에 팔리고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볼게요. 지금 요 평균법은요, 요 계속기록법과 실질재고조사법, 아까 전에 이 기말재고의 수량을 결정하는 방법인데 이것과 연결시키면 이 평균법을 계속기록법과 연결시키면 이동평균법. 자, 이 평균법을 실질재고조사법과 연결시키면 총평균법이라고 하는데 여기 좀 어려워요. 헷갈려요. 자, 일단은 총평균법부터. 총평균법이 이해하기 쉬우니까. 자, 총평균법이라고 본다면 실질재고조사법은 나중에 기말재고 얼마 있는지 쳐보는 거잖아. 기중에 계속해서 거래를 계속해서 우리가 입고되고 출고되는 것을 기록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 실질재고조사법과 가중평균법을 합쳐서 총평균법이라고 하는데 이건 이런 거야. 지금 300개가 판매 가능 수량인데 지금 판매가 200개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판매된 것은 어떻게 된다는 거야? 지금 총 36,000원어치 우리가 판매 가능 상품이 있는데 이거 총 몇 개냐면 300개로 그냥 나눠요. 300개로 나누면 하나당 얼마예요? 120원이잖아요. 200개 단가가 120원이라는 거예요. 200개 그냥 평균해서 120원. 그럼 어떻게 돼요? 200개 곱하기 120이니까 24,000원. 그죠? 그리고 그러면 나머지 있는 거 기말재고 12,000원. 이 12,000원 어떻게 나온 거예요? 이 12,000원은 100개가 있는데 이 100개가 있는데 그냥 다 평균적으로 120원이다. 재고자산. 그냥 12,000원. 요게 우리가 총평균법입니다. 총평균법. 네. 근데 자, 이동평균법은 지금 계산할 수가 없어요. 뭐냐면 이동평균법은 이런 거예요. 자, 이 200개가 팔렸어. 이제 200개가 팔렸는데 이 200개가 여러분 잘 보세요. 어느 시점에 팔렸는지를 다 조사를 하는 거예요. 이 시점에 팔렸어. 만약에 이 시점에 팔릴 수가 없겠네요. 팔릴 수가 없어. 왜냐면 기초재고 100개만 있으니까 이 시점에 팔렸어요. 이 시점에 팔렸으면요. 지금 이 8월 1일자 거는 아직 매입도 안 했어요.
지금 200개가 요 시점에 팔렸어요. 요 중간 시점에. 그러면 얘네 두 개가 뭐예요? 우리가 매출원가고. 그리고 나중에 기말재고는 요거라는 거죠. 만약에 요게 요 시점에 팔렸어요. 요 시점에 팔렸으면 지금 방금 전에 총평균법 한 것과 결과는 똑같겠죠. 근데 어느 시점에 팔렸는지에 따라서 그 해당 시점까지의 기초재고 플러스 매입 지금 보유하고 있는 재고자산, 판매 가능한 상품을 평균 내가지고 계산하는 게 이동평균법이에요. 예. 좀 어려워요. 예. 계산 문제에서 또 이제 한번 볼 거예요. 이제 문제에서. 자, 여기까지 해서 교재로 조금 잠깐 보고 나머지 것들을 이제 정리해 볼게요. 지금 우리가 어디부터 하고 있냐면 반가로 3번에 취득시 가액의 결정, 재고자산의 취득가액 원가 결정이에요. 그래서 지금 쭉 보시면 거의 다 설명드렸으니까 박스 간단하게 볼게요. 박스 보면 매입 원가라는 것은 매입가액 더하기 매입 부대 비용에서 매입 할인, 매입 애누리, 매입 환출 등을 뺀 것이에요. 그리고 1번 매입 부대 비용 보면 이제 두 번째 단락이에요. 세 번째 줄. 재고자산의 취득 원가는 재고자산을 판매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기까지 소요된 모든 지출액이므로 취득 원가는 매입 가액뿐만 아니라 매입 부대 비용도 포함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론적인 내용이죠. 자, 매입 부대 비용이 얘가 운송, 운임, 매입 수수료, 보험료, 하영비, 수입 관세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매입 애누리와 환출 여러분 다 읽어보시고요. 자, 재고자산의 회계 처리 해가지고 4번에 반가로 4번에 상품 계정의 기정 방법 나와 있는데 거기 이제 처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고 그 중에서 3분법을 많이 쓰고 이렇게 돼 있는데 다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거 아니야. 그리고 교재에 있는 방법대로 사실은 쓰는 것도 아닌데 어쩔 수 없이 교재에 있는 방법으로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요. 밑에 나와 있는 매입할 때, 판매할 때 어떻게 하는지 그 분계는 제가 다 보여드렸고요. 예. 자, 수량 결정 방법에 계속기록법과 실지재고 조사법이 있다. 다 설명드렸어요. 쭉쭉 넘기셔도 돼요. 쭉쭉 넘기셔도 되고요. 저희는 어디 있냐면 예제를 한번 풀어볼 거예요. 쭉쭉 넘겨서. 자, 예제 보면 기초재고 수량이 100개, 단기 매입 수량이 1000개, 단기 판매 수량이 800개, 기말 실지 재고 수량이 250개래요. 지금 상황이 봐요. 잘 보세요. 기초가 몇 개 있었냐면 기초가 100개 있었어요. 그리고 단기에 매입한 수량이 1000개예요. 자, 그러면 두 개 합치면 몇 개냐면 1100개입니다. 근데 자, 이게 어떻게 됐냐면 지금 봤더니만 단기에 판매한 수량이 800개. 그죠? 그리고 단기에 실지 재고 수량이 250개. 뭔가 이상하죠, 여러분? 자, 기초재고 100개고 매입 1000개 있으면 1100개를 팔 수 있어요. 판매 가능 상품인데 지금 판매한 것과 실지 재고 수량을 합친 수량은 1050개예요. 그럼 뭐예요? 재고, 우리가 여기 지금 교재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재고 감모 손실이 감모된 게 50개 있다는 거예요, 원래. 50개. 자, 근데 문제 보면 이제 자, 계속기록법과 실지재고조사법에 의한 매출원가와 기말재고 가액을 계산을 하고 있어요. 재고자산의 매입 단가는 1000원이라고 했어요. 1000원. 그러면 여러분 일단 계속기록법이라고 할게요. 계속기록법은요. 뭐가 먼저 결정됩니까? 자, 계속기록법은 뭐가 먼저 결정되냐면 판매 수량이 먼저 결정되는 거예요. 판매 수량이 먼저 결정되는데 지금 단가가 1000원이라고 했으니까 판매 수량, 매출원가 얼마가 돼요? 이게 먼저 결정된다고요. 매출원가가 800개 곱하기 1000원 해서 얼마? 80만 원. 이렇게 먼저 결정되죠. 그러면 지금 판매 가능 상품은 1100개 곱하기 우리가 100원 해가지고 총 110만 원인데 매출원가가 80만 원이니까 그러면 뭐예요? 기말재고는 얼마라는 거예요? 기말재고는 당연히 그냥 110만 원에서 80만 원 뺀 20만 원이 되겠죠. 30만 원, 30만 원. 자, 이렇게 결정되는 거예요. 근데 실지재고조사법은 뭐가 먼저 결정됩니까, 여러분? 매출원가가 먼저 결정되는 게 아니라 재고 수량을 먼저 파악하는 거예요. 재고 수량이 먼저 파악되니까 기말재고가 먼저 결정되는 거예요. 자, 기말재고가 먼저 결정되면 기말재고가 얼마냐면 250개란 말이에요, 지금요. 요게 곱하기 1000원이어서 얼마예요? 25만 원이에요. 그죠? 기말재고가 25만 원으로 결정이 되면 나머지가 매출원가라는 거죠. 그러면
110만 원에서 25만 원 빼주면 얼마가 될까요? 85만 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굳이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이제 그 밑에. 자, 실지 재고조사법에 기말재고 매출원가 25만 원, 85만 원 나왔고요. 그 밑에 읽어보면 기말 실지 재고 수량은 250개므로 계속 기록법 하에 재고 수량이 300개와의 차이는 감모 손실이라는 것을 추정할 수가 있어요. 실지재고조사법 하에서는 이런 감모분까지 자동적으로 매출원가에 포함이 되는데 따라서 이 두 방법을 병행해서 사용하면 재고자산 감모 손실을 분석해낼 수가 있다고. 지금 보면 이 방법과 이 방법 같이 하는 거예요. 원래는요. 계속해서 기록하면서 기말에 가서 실질적으로 재고 수량도 조사해 봅니다. 재고 수량도 조사해 봐요. 그래서 사실 요 매출원가의 85만 원 중에서 요 감모 손실 50개에 대한 1,000원. 이거 5만 원이거든요. 요게 지금 매출원가로 가 있는데 감모 손실이 5만 원 발생했다는 것까지 두 가지 방법을 같이 쓰면요 알 수가 있어요. 그런 내용을 이제 적어 놓은 거죠. 자, 여기까지 하고 뒤에 이어서 지금 재고자산 감모손실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재고자산의 단가 결정 방법, 개별법, 천이천출법, 후입선출법 제가 다 설명드린 거예요. 좀 넘겨서 가중평균법 다 설명드렸고요. 지금 자, 재고자산의 평가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재고자산의 평가. 자, 원칙은 뭐로 평가합니까? 취득했을 때의 원가, 취득 원가로 평가를 합니다. 사왔을 때의 가격으로 평가를 한다고요. 자, 취득 원가는 아까 전에 공부했지만 매입 부대 비용을 더하고 우리가 매입 환입, 매입 애누리, 뭐 매입 환출 이런 것들은 차감해 준다고 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취득 원가로 하거나 구입한 가격이나 제조 원가로 평가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제조 원가라는 건 직접 제품을 만든다고 할 때, 그렇죠? 자, 그런데 이게 문제가 이 재고자산의 가치가 하락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재고자산의 가치가 하락해서 순실현 가능 가치가 취득원가보다 하락한 경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취득했을 때는 취득가액이 얼마였냐면 10만 원이었어요. 재고자산 10만 원에 사왔어. 근데 순실현 가능 가치라고요. 이게 얼마야? 9만 원으로 하락한 거예요. 그럼 만 원만큼 지금 떨어졌잖아요. 만 원만큼 하락했어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된다고요? 이거를 재고자산 평가손실 그리고 재고자산 평가손실 충당금이라는 우리가 계정들을 이용해 가지고 재고자산의 가액이 떨어진 것을 인식합니다. 자, 이거 여러분 마치 대손충당금하고 비슷해요. 한번 보세요. 자, 취득을 10만 원 했는데 9만 원 떨어졌어. 이게 어떻게 이제 회계 처리를 하냐면요.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라고 해서 얼마? 만 원 이렇게 씁니다. 이거 뭐냐면 비용이에요. 그리고 여기다 뭐라 쓰냐면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만 원. 자, 여러분 이거 뭐냐면 자산의 차감 항목이야. 마치 뭐가 같냐면 우리가 전에 매출 채권이 있으면 그 중에 얼마는 떼일 거잖아. 이래가지고 매출 채권 중에 얼마 있으면 그 중에 우리가 대손충당금 설정해서 어떻게 해줬어요? 차감해줬죠? 그래서 순수하게 얼마 벌어들일 수 있을 거다 이렇게 표시했잖아요.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재무상태표 어떻게 하냐면요. 얘는 손익계산서의 비용으로 가고요. 손익계산서. 자, 이 재고자산 평가충당금은 우리가 여기 재무상태표에서 재고자산이 구입할 때 지금 10만 원에 구입했는데 지금 가치가 하락해서 재고자산 평가 해봤더니만 만 원만큼 가치가 하락했더라. 충당금으로 만 원 이렇게 계상해서 실질적으로 재고자산의 가치는 9만 원이에요.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대손충당금과 비슷한 우리가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여러분. 자, 순실현 가능 가치.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얼마로 우리가 판매할 수 있지 이런 의미인데요. 이게 재고자산의 종류별로 조금씩 달라요. 보면 우리가 상품, 제품, 반제품, 제공품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왜 보유하는 거야? 판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어요. 근데 판매 목적으로 보유하는 게 재고자산이 맞는데 꼭 판매 목적이 아닌 것도 있어요. 뭐냐면 사용 목적. 자, 원재료는 뭐냐면 사다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직접 써먹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판매 목적으로 보유하는 것들은 순실현 가능 가치가 어떻게 되냐면 예상되는 판매 가격이에요. 근데 예상되는 판매 가격에서 판매 비용 빼고
추가로 완성시키기 위해 들어가는 원가들을 빼면 그게 얼마큼 벌어들일 수 있는지 이 순실현 가능 가치라고 하는 거예요. 일반 상품, 제품, 반제품, 제공품은 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순실현 가능 가치를 계산하는데 원재료는 생각해 보세요. 원재료는 이 원재료를 재고자산으로 부여하고 있는 이유는 이 원재료를 원재료 상태로 갖다가 팔 게 아니야. 원재료 상태로 갖다 팔 게 아니라 내가 갖다 쓰려고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평가하면? 이거는 현행 내채원가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다시 사온다면. 이 원재료 지금 다시 사온다면 얼마냐 이거예요. 지금 다시 사온다면. 그렇죠? 내가 쓰기 위해서 사와야 되니까 얘는. 지금 다시 사온다면 얼마냐? 원래 옛날에 10만 원 사왔는데 지금 다시 사온다면 9만 원밖에 안 돼. 그냥 가치가 9만 원 하락했구나.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순실현 가치. 여기까지 여러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재고자산의 평가 부분 제가 다 설명을 드린 겁니다. 교재에 있는 거에 다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재고자산 파트를 끝내고 다음 이제 시간에는 지금 이제 유동자산을 다 끝낸 겁니다, 여러분. 당좌자산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재고자산까지 다 끝난 것이고 이제 비유동자산으로 넘어갈 거예요.